미중 대립 국면에서 미국이 중국의 공급망에 타격을 주면서 일부 국가는 혜택을 보고 주도권을 얻을 수 있다. 특히 첨단 기술재를 양산하는 한국 같은 국가는 노트북, 스마트폰, 텔레비전 수요 증가를 목도하게 될 것이다. 누군가는 중국이 점유했던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예언은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처럼 해석에 따라 억지로 끼워 맞춰지는 게 많습니다. 현대사회는 더 이상 예언가의 발언에 진지하게 반응하거나 진실로 믿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래를 말하는 자들이 많은데요. 미국 블룸버그가 뽑은 최고의 예언가가 있습니다. 컨설팅 업체 프레스티지 이코노믹스와 미래를 예측하고 새로운 기술과 흐름을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경제, 경영 전망 분석가를 양성하는 퓨처리스트 인스티튜트 회장을 맡고 있는 제이슨 쉔커 회장입니다. 특히 쉔커 회장이 맡고 있는 프레스티지 이코노믹스는 2011년 이후 블룸버그가 선정한 예측 가능한 정확도 랭킹에서 여러 부분에 걸쳐 25차례 1위에 올랐고, 제이슨 쉔커 회장 역시 2018년에는 세계 최대 규모의 투자 정보 사이트인 인베스토피디아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는 경영 자문가 100명 중 1위로 선정될 만큼 쉔커 회장은 미국이 뽑은 1위 미래학자로 뛰어난 미래 예견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먼저 예언가와 미래학자와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흔히 미래를 예언하는 예언가들의 경우 예언의 바탕에는 종교적, 초자연적 힘이 바탕입니다. 이들이 내뱉는 예언의 특징은 명확한 표현보단 묘사가 많고 두루뭉실하다는 것이 특징으로 예언을 사건에 맞춰 해석한다는 경우가 많죠. 그리고 신뢰성이 무척이나 낮고 틀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반대로 미래학자의 경우 경제, 정치, 기술, 산업 등 다양한 분야와 사회과학, 자연과학 등 학문 간의 학제 간 연구를 수행하고 이를 통해 미래 사회를 예언합니다. 쉽게 말해 예언가의 말과 달리 미래학자의 예언은 신뢰성이 높은 데이터를 토대로 정책과 정치를 방영해서 미래를 예측, 예견하기 때문에 구체적이고 신뢰성이 높다는 것이죠. 현재 국제정치는 미중 갈등 속 혼란기를 겪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은 중국과 가깝고 중국에 의존하는 자원, 얽혀있는 경제가 많죠. 최근 요소수 문제와 그 이전 희토류 문제부터 자원, 에너지, 문화 통제, 지식 재산권 침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중국은 한국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미국, 유럽, 아시아 등 많은 국가들이 마주하고 있는 문제인데요. 그런데 쉔커 회장은 첨단 제조업을 가진 한국이 미중 갈등 속에서 어부지리로 승자가 될 것이라 예견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은 트럼프부터 조 바이든 대통령까지 탈중국을 주도하고 리쇼어링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미국의 일자리를 만들고 경제를 살리겠다는 표면적인 이유가 있지만 중국 견제라는 측면에서 보면 중국 경제를 무너뜨리고 글로벌 공급망에서 중국의 비중을 낮추고 판을 새롭게 짠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새롭게 짜는 판에 숟가락을 올리기 위해서는 4차 산업을 진행할 수 있는 첨단 기술을 갖춘 국가가 미국의 파트너가 되어야 하는데요. 우선 한국은 IT, 통신에 있어서 한중일 중에서 뛰어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5G 기술력과 설비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고 보급률도 높으며 이를 잘 활용하고 있는데요. 중국 역시 뛰어나지만 감시, 통제, 해킹의 목적이 뻔히 보이는 중국의 기술을 미국이 받아들일 리가 없죠. 일본 역시 나름의 뛰어난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 해도 국가 자체가 아날로그를 지향하던 국가라 뒤늦게 전자정부를 추진하고 있지만 초기 단계라 그런지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진정되지 않는 지금 같은 시기에 그 어느 때보다 비대면 디지털 기술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일본 정부가 공개한 백신 접종 증명서 웹이 공개 첫날부터 각종 오류가 잇따라 나타나고 있습니다. 백신 접종 기록을 찾았다면서 접종 횟수와 접종 일자가 모두 0으로 표기가 된다거나 아예 접종 기록을 찾지 못하는 등 기록 수정 필요가 10만 명에 이르고 오류 가능성 확인 필요도 433만 건에 이릅니다. 일본 각 지자체가 1억 명의 접종 기록을 수작업으로 정부 시스템에 입력하다 보니 오류가 발생했다는 것인데요. 쉔커 회장은 향후 한국이 기술의 미래를 확인할 수 있는 곳을 국가 비전으로 삼아야 한다고 설명하며 한국의 ICT 산업이 지속 성장할 것으로 보인다며 AI, 로보틱스, 사물 인터넷을 활용한 산업도 성장세를 보일 것이고 기술 발전 과정에서 한국이 주도적 역할을 할 것이라며 지속적으로 높은 경쟁력을 가질 잠재력을 갖고 있다고 한국을 평가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주목해야 될 산업 분야가 전기차인 만큼 자율주행을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앞에서 말했듯이 센커 회장은 노트북, 스마트폰, 텔레비전을 언급했습니다. 이들 가전제품은 서로 간 별 상관이 없어 보이지만 디스플레이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자율주행 시대가 본격적으로 찾아오면 운전자는 운전에서 자유로워지고 노트북, 스마트폰, 텔레비전을 이용해서 작업을 하거나 미디어 컨텐츠를 소비하게 될 것으로 전망하면서 디스플레이가 필요로 하는 제품 수요가 상승할 것으로 전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테슬라, 현대차 그룹이 차량용 OTT 서비스를 확보해서 판매 전략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전기차용 배터리와 차량용 반도체의 수요도 상승하기 때문에 미국이 그리는 판에서 한국의 역할이 분명해 보이죠. 거기다 삼성전자가 미국 반도체 공장 부지로 텍사스 테일러로 확장하면서 반도체 공급망에서 미국은 한국을 빼놓을 수가 없죠. 반면 일본의 디스플레이 산업은 한국과 중국에 밀려 몰락의 길을 걷게 되었고, 반도체 산업은 과거 미국과의 반도체 협정으로 동력을 잃고 한국에게 반도체 주도권을 넘겨버렸습니다. 일본은 다시 과거의 반도체 주도권을 갖기 위해 대만 TSMC에 지원금을 줘가며 일본의 공장 설립을 추진하고 있지만 7나노, 5나노 공정도 아닌 구형인 22, 28나노 반도체를 주로 생산하겠다는 소리가 나오면서 일본의 반도체 재개는 아직은 꿈으로만 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미국 입장에서는 일본이 아무리 뛰어난 기술력, 경제 대국이라도 4차 산업을 염두에 둔 공급망 개편에서 한국보다 일본과 더 밀접한 협력을 하기엔 무리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죠. 실제로 스가 총리가 바이든과 첫 정상회담에서 친분을 가시하며 서로 애칭을 불렀지만 스가는 20분 만찬 자리에서 햄버거를 대접받은 반면 한국과의 정상회담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회의를 너무 즐긴 나머지 모든 일정이 뒤로 밀리게 됐다며 스가와는 다른 온도차를 보였습니다. 이번에 일본 총리가 된 기시다 역시 대외적으로 미국과의 친밀한 관계를 언급하며 한미 관계를 부정적으로 몰아가지만 정작 이번 달 4일에 열리는 핵 확산 금지 조약 회의에서 바이든과의 정상회담 일정 조율을 맞추지 못해 성사가 안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쉔커 회장은 미중 무역 갈등 상황을 과거 미국과 소련의 관계에 빗댄 것이라며 한국이 중국의 시장 점유율을 가져올 수 있으며 이러한 역학관계에서 기회를 포착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이 기회를 얻을 것이라 말합니다. 현재 코로나로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힘든 일이겠지만 이 위기를 버티면 한국은 성장할 수 있는 빛을 받게 될 텐데요. 국민 한 분 한 분 힘을 내서 어려움을 극복하고 난 뒤 웃음을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